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하고 홀로서기를 하게 된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제 인생의 하나의 빛이라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생각도 못했죠. 저는 어린 시절 극과 극의 삶을 살았어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제 인생 최악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이혼할 때에는 순위가 바뀔 뻔했죠. 저의 성장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잃었고 어린 시절에는 이모 밑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도박 중독이었고 무연고 처리될 뻔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죽고 나니 죽도록 아버지 빚만 갚던 어머니도 끈 떨어진 것처럼 의욕을 모두 잃더니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랬기에 어린 시절 내도록 배를 골아야 했고 부재 중인 아버지와 바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정신적으로도 굶주려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 된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도 평범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러나 그 결심은 시모와 둘이서 만난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사실 시모를 본 건 그날이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 날에 남편과 함께 봤을 때는 분위기가 꽤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둘이서 만나니 시모의 본심이 드러났죠. 나는 우리 아들 너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애한테 보내기 싫어. 생각 좀 해봐.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좋은 것만 해줬는지 아니? 우리 아들이 너 좋아하는 거 알면 너도 눈치껏 빠져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부모 없이 힘들게 큰 건 알겠는데 연애는 너랑 수준 비슷한 남자랑 해야지. 쥐뿔도 없는 게 우리 아들을 꼬드겨? 시모가 저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저도 화가 나는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죠. 제가 부모가 없는 게 천만 다행이네요. 아주머니 같은 부모가 있었다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부모 없어도 이모가 저 열심히 키워주셨고 대학까지 보내줬어요. 저한테는 이모가 부모고 언니예요. 함부로 저희 집 욕하지 마시라고요. 요 맹랑한 게 어디서 어른 보고 소리나 질러? 네가 이러니까 부모 없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지.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고 이래서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크는 게 중요한 거야.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나는 너희 사이 인정 못한다. 저는 꽥 소리를 지르고 나와 남편과 한바탕 싸웠어요. 그렇게 헤어지려고 생각하던 중에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저는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싶었고 아이에게서 아빠를 빼앗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이 포기하면 헤어지고 혼자라도 키울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좋다며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시모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당장 저더러 뭘 해올 수 있냐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저는 이 우울한 상황에서 이모와 상담을 했어요. 아이가 생겨 결혼하려는데 시모가 반대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모가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 사람들 안 되겠네. 감히 우리 조카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다니. 걱정하지 마. 이 이모가 다 해결해 줄게. 너 시집살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말이지.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어요. 특히 상견례를 할 때 나와서 시모를 꾹꾹 밟아줬죠. 이모는 온갖 명품을 휘감고 나와서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저희 조카가 참 착해요. 제가 결혼식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매번 거절을 하니 제가 사돈께 직접 이야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 비용은 저희 쪽에서 다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쪽에는 가족도 없으니 예단 예물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대신 제가 신혼집을 제공할게요. 물론 제 조카 명의로요. 안에 들어가는 혼수도 저희 쪽에서 해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 험한 일 시키지 말고 꽃길만 걷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모의 말에 시모가 깜짝 놀라더군요. 예단 예물이 없는 건 좀 섭섭했지만 결혼식 비용이며 집도 대준다니 듣고 있는 저도 놀랐거든요. 어머,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야 너무 좋죠. 예, 너는 여태껏 이렇게 좋은 이모가 있다는 걸 왜 숨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꽃길만 걷도록 해줄 테니까. 당장 돈 들이지 않고 결혼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시모와 남편 입이 찢어지더군요. 하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의 돈으로 할 수 있으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저는 솔직히 좀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모 밑에서 크면서 언젠가는 이모에게 진 이 빚을 모두 갚고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점점 더 멀어지고 빚만 더 생기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모는 자력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건물도 가지고 있었고 가게도 하나 있었죠.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어요. 독신 귀족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제가 혼자가 됐을 때도 이모가 거둬줬는데 이모가 그때 저 붙잡고 울면서 여태 찾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할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와 결혼하는 바람에 사이가 단절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힘들었을 때 이모는 유학을 가 있었기도 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친정에 손 내밀지 못한 어머니였어요. 갚아도 줄지 않는 도박빚은 저에게 고스란히 내려왔는데 이모는 그것까지 싹 갚아줬죠. 그런 이모에게 이런 식으로 또 신세를 지는 건 너무 미안하고 면목 없는 일이었어요. 이모, 이렇게까지 안 도와줘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해주잖아. 이럴 때마다 이모 얼굴 보기 어려워. 내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그거 빚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것보다 저 사람들 너 부모 없다고 갈구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결혼하면서 기 죽어서 가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거든. 그리고 그 집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아파트였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네 이름으로 할 건데 절대로 네 시댁에서 공동명의니 명의 넘기는 일은 없도록 해. 고마워 이모.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은 크고 화려했어요. 제가 원했던 작은 결혼식은 못하게 됐거든요. 결혼식 비용을 우리가 대겠다고 한 순간부터 시모와 남편은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걸 하려고 이것저것 끼워 넣기 시작했고 결국 풍선처럼 뻥 띄워진 결혼식만 남았죠. 저보다 아마 생화꽃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을 거예요. 제가 다 낭비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아깝기는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더군요. 솔직히 제 결혼식이라는 느낌보다는 시모의 환상이 가득 들어있는 결혼식이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이모의 후광 효과 때문인지 시댁에서는 제게 신경 써주는 척했어요. 일도 많이 시키지도 않았죠. 순탄하게 흘러갈 거라 생각했던 결혼 생활에 먹구름이 들이운 건 명절 선물 때문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미리 선물을 사러 갔어요. 집에 친척이 많이 없다 보니 어떤 선물을 사야 할지 몰랐죠. 이모에게 물어봐도 모를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어떤 선물이 좋을지 알아봤어요. 건강기능식품이나 과일, 용돈을 챙겨가더군요. 그래서 저도 과일 2박스와 건강기능식품을 샀어요. 그리고 용돈도 30만 원 정도 넣어 따로 가져갔죠. 저 딴에는 돈을 많이 쓴 편이었어요. 제가 버는 월급은 최저임금에 경력 인정돼서 20만 원 정도 더 받는 정도였거든요. 누가 봐도 박봉인 월급에 보너스도 없는 직장이니 제 딴에는 돈을 많이 쓴 편이었어요. 저는 워낙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내서 돈이 넉넉한 이모와 지내면서도 돈을 아껴 썼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제게 가져온 선물을 보더니 눈살부터 찌푸리더군요. 얘,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선물로 가져와? 네가 친척도 부모도 없이 커서 모르나 본데 선물은 백화점 브랜드에다가 값이 적당한 걸로 사야지. 너 혹시 우리 무시하는 거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딴 허접한 걸 가져와? 시모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확 나더라고요. 선물을 사러 갔을 때 남편은 흥미도 없다가 돈 내야 할 땐 너무 비싸니 이모 선물은 싼 걸로 사자는 어이없는 말을 했었거든요. 인간이면 지금 결혼하고 집 얻어 살 수 있는 게 누구 덕인지 깨닫고 열심히 선물을 골랐어야 하는데 말이죠. 결국 이모 선물도 제가 책임져야 했고 시모 선물까지 제 책임이었어요. 결국 저는 시모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어머님, 솔직히 너무하시네요. 저희 이번에 결혼 치르면서 돈 너무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희는
애까지 키우고 있고요.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비싼 걸 사요? 저 선물조차도 남편이 돈 내기 싫어해서 제가 거의 다 냈는데요. 50만 원을 가져가시고도 비싼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 제 선에서는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이 사람한테 시켜서 사오도록 하세요. 제 말에 시모가 인상을 팍 쓰더군요. 아니, 그런 거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그리고 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모름지기 선물은 크고 화려하게, 받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하라고 했지. 네 와이프가 모르면 너라도 알고 있어야지. 그런 말 언제 했어요? 난 왜 들은 적 없는 것 같지? 남편이 심드렁하게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민망한 듯 킁킁거리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쨌든 그건 미안하다. 그렇지만 선물은 손님에게 맞도록 하는 거야. 가족, 우덜은 신세진 사람한테는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런 건 신경 쓴 게 아니지. 네가 이럴수록 우리 집만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거 이상하네요. 저희가 신세진 건 저희 이모인데 저희 이모 선물은 스카프 달랑 한 장 해가거든요. 남편이 저희 이모 선물 살 때 되니까 돈 없다고 싼 거 사라고 해서요. 제 말에 시모가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결혼식 때 아무것도 안 해주던 시댁에 백화점 명품 선물을 해주면 집 사주고 결혼식 비용 다 대준 저희 이모한테는 대체 뭘 선물해줘야 하죠? 제 말에 시모와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쳐다보더군요. 하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입만 털던 시댁에서 뭘 받고자 하는 것도 지금 부끄러울 일인데 집 사주고 혼수에 결혼식 비용까지 다 대준 우리 이모에게 얼마나 큰 걸 해줘야 할지 짐작도 안 가겠죠. 선물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반품할게요. 이모한테 10만 원도 안 되는 스카프 주면서 시댁에 50만 원 넘는 금액 쓰는 건 저도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거 다 이모 줘버리면 될 것 같네요. 저도 신세진 거 좀 갚는다 치고요. 별 문제 없는 거 맞죠? 이모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집 도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어쩌지? 사색이 된 두 사람이 아무 말도 없기에 내려놓았던 짐들을 고스란히 들어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차 트렁크에 실었죠. 그렇게 그날 시모와 남편은 제 눈치만 살살 살폈어요. 이모에게 말하면 어쩌나 하는 그 눈빛이 참으로 얄미웠죠. 그걸 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발 저린 시모가 며칠 뒤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손에 종이백을 한가득 들고 말이죠. 며느라가 이리 와봐. 여기 이거 다 네 선물이야. 그러면서 펼쳐놓은 것은 정말 눈 돌아갈 만큼 화려하고 비싼 명품 가방과 옷이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네 선물이지. 활짝 웃는 시모와 그 옆에 앉은 시모 친구라는 여성. 두 사람은 저에게 이것저것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번에 네 이야기 듣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없긴 하구나 하고. 내가 이 친구랑 명품만 좀 떼와서 판매하거든. 너는 우리 가족이고 신세도 많이 졌으니 내가 이거 선물로 주마. 대신에 50만 원만 좀 빌려줄래? 이 친구도 내가 좀 무리를 해서 선물 가져오는 바람에 통장이 텅텅 비었어. 이 친구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돈 한 푼 안 쥐어서 보낼 수 없잖니? 그렇게 말하며 시모가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모가 늘어놓은 명품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봐도 아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옷이 널려 있으니 저도 당황할 수밖에요. 제 평생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관심 가져본 적도 없는 물건들이라 놀랐어요. 그래도 저희 이모가 해준 거에 비하면 그리 큰 건 아니라 저도 당당하게 받기로 했어요. 다만 편하게 쓰지는 못했지만요. 저는 물건을 좀 험하게 쓰는 사람이라 가방이나 신발이 자주 닳거나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성비가 좋은 걸 사서 쓰는데 비싼 걸 쓰려니 마음이 불편해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물건들은 종이봉투째 고스란히 옷장에 모셔놨어요. 그 뒤로도 시모는 종종 우리 집에 친구분과 들러 가방이나 옷, 신발 같은 걸 주고 갔어요. 그리고 똑같이 돈도 빌려갔고요. 저는 그걸 시모의 화해 제스처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한테 미안하고 이모에게 볼 낯이 없으니 이런 비싼 걸 저한테 선물해 주는가 보다 싶었죠.
그래서 기분이 꽤 좋았어요. 그런데 그 기분은 결혼한 지 5년도 채 안 돼서 산산조각 났어요. 이야기의 발단은 저의 퇴사 소식이었죠. 여보, 나 회사 퇴사하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저는 당시의 회사 생활에 큰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에 적성도 맞지 않는 일까지 이모에게서 독립하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들어간 첫 직장이 저와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럼 나와서 뭐 하려고? 생각해둔 건 있어? 당연히 있지. 나 사실 1년 전부터 내일 공부하고 있었어. 더 일찍 시작하려고 했는데 애가 있어서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재미있고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럼 해봐. 재미있겠네. 근데 너 퇴사하면 퇴직금 나오는 거야? 응, 당연히 퇴직금 나오지. 그래? 그럼 열심히 해봐. 우리 엄마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환심사기 딱 좋을걸? 시모는 비싼 물건을 취급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몸에 걸치거나 화장하는 것에 예민했거든요. 비싼 화장품, 비싼 옷, 그리고 화려한 네일까지. 저는 여전히 어색했던 시모와의 관계를 돌릴 수 있는 네일 가게를 열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사직서를 쓴 뒤로는 가게 운영에 대한 것도 공부를 틈틈이 했고요. 물론 솜씨가 좋다면 손님이 따르겠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거든요. 희망만 믿고 시작하기에 창업은 미래가 불투명하니까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데 남편도 덩달아 바쁘더군요. 남편의 출장이 잡혔거든요. 6박 7일 동안 자리를 비워야 하니 짐 챙길 것이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사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디자인이 예쁘지 않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신상에 비싼 것만 사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출장 때 필요한 건지 평소에 필요한 건지 옷과 운동화도 사드리고요. 저 마지막 퇴사하는 날까지 남편은 열심히 돈을 썼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 택배가 쌓여 있는 건 거의 매일 보는 일상과도 같았어요. 여보, 무슨 물건을 이렇게 많이 사? 6박 7일이 아니라 한 달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사면 될 걸 뭐하러 여러 개를 사? 남편의 구매 목록은 특이했어요. 미니 선풍기도 팔토시도 목 선풍기도 모두 4개씩 사더군요. 남편이 태연스레 이유를 설명해줬어요. 같이 가는 팀원들이 모두 4명이거든. 이번에 내가 총무 맡게 돼서 준비물까지 싹 다 준비하게 됐어. 그렇게 말하니 자기 돈이 아니라서 열심히 썼구나 싶었어요. 자기 돈으로 낭비하는 것도 아니니 더 이상 별말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여행을 떠나고 저는 본격적으로 가게를 차리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괜찮은 상가도 둘러보고 상권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남편이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집에 온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기다리고 있었던 저였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미안해하며 나갔어요. 약속이 생겼다며 캐리어도 가져온 그대로 놔두고 말이죠. 한숨을 쉬고 캐리어라도 정리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비밀번호야. 남편이 항상 쓰던 비밀번호가 있어서 그걸 눌러 캐리어를 열었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 중에 명백하게 출장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외국 돈, 그리고 여행 일정표요. 일을 하러 갔다는 출장이었어요. 만약 여행 일정이 있더라도 하루 이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정표에 적힌 모든 게 관광 일정이더군요. 아침밥 먹고 저녁밥 먹을 때까지 모조리 관광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나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6박 7일 외국 여행 떠나는데 저한테 숨길 이유가 뭐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편이 여행 전 샀던 목 선풍기와 팔토시가 딱 4개씩 남편 캐리어에 실려 있었어요. 그렇다면 4명이서 간 건데 또 다른 불륜 커플이 있었나 싶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어요. 늦는다는 문자가 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졸리지도 않았고요. 밤 10시, 11시 시간이 지날수록 어째서인지 더 말똥말똥해지더군요. 나 왔어. 뭐야? 왜 안 자고 여태 깨있어? 할 말이 있어서 기다렸지. 당신 이번 출장
진짜 출장이었어? 내가 당신 캐리어에서 이런 거 발견했는데 이건 출장이랑 관련 없지 않아? 국내로 잠깐 갔다 온다며. 근데 이거 뭔데? 너 혹시 바람 피니? 저는 남편이 볼 수 있도록 여행 일정표와 외국 돈을 툭 던졌어요. 그걸 보던 남편 얼굴이 잿빛이 되더군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죠. 그게 바람은 진짜 아니야. 바람은 아닌데. 아우, 진짜. 그럼 뭔데? 불륜 커플끼리 여행 갔다 온 거 아니냐고. 아니야. 나 우리 식구들이랑 여행 갔다 왔어. 외국에 6박 7일로. 순간 말이 턱 막혔어요. 당연히 외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쌍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하얘졌죠. 저 빼고 시댁 식구들끼리 여행을 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분이 더 더러웠거든요. 지금 나랑 우리 애 빼놓고 해외여행을 갔다고 그랬어? 왜? 이유가 뭔데? 왜 우리만 쏙 빼놓고 가? 당신이랑 애한테 쓸 만큼 돈이 없어서 그랬지. 당신이 가게 열 거라는 말만 안 했어도 우리도 다 데려가려고 그랬다고. 근데 엄마가 돈도 없고 당신 가면 분위기만 흐린다고 해서.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넌 그거에 동의했고? 그럼 어떡해. 나도 유럽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못 가면 손해잖아. 당신하고는 나중에 다시 가려고 했어. 정말이야. 다만 우리 가족들끼리 갈 때는 좀 더 저렴하게. 너 지금 성긋니? 아니면 나 가족 없다고 지금 여기서 무시하는 거야? 너는 가족이랑 하하호호 해외여행 다녀오고 나는 여행 갈 가족도 없으니까 애랑 같이 처박아 놓으니까 좋아? 그래서 재밌게 잘 놀다 왔어? 네가 날 마누라로 생각했으면 그딴 짓은 안 했겠지. 너 도대체 뭐 하는 새끼야?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넌 네 새끼도 버리는 인간이야? 여보, 진정해. 나 진짜 그런 의도로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언제 애를 버려. 신경을 안 쓰는 게 버리는 거랑 뭐가 달라. 쩔쩔매는 남편에게 한마디 퍼부어주려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언뜻 떠올랐어요. 너 돈은? 무슨 돈으로 갔어? 너 여행 가기 전에 돈 엄청 썼잖아. 그럼 그거 다 네 돈으로 산 거잖아. 항상 돈 없다고 빌빌대던 남편놈에게 대체 무슨 돈이 있어 그렇게 펑펑 돈을 썼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설마 시모가 빌려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도 아니면 나 몰래 비상금이라도 드러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최악의 말을 꺼내더군요. 대출했지. 사실 이번 달 말에 우리 엄마 생일 있잖아. 그거 겸해서 엄마가 가고 싶다고 해서 엄마랑 아빠 동생 것까지 내가 냈어. 해맑게 미친 소리 하는 남편놈을 보며 저는 점점 머릿속이 새까매지는 걸 느꼈어요. 야, 너 그럼 대출은 뭘로 갚을 건데? 네 퇴직금 있잖아. 네가 받은 퇴직금으로 대출 갚으면 되지. 엄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 퇴직금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로 여행 갔다 오면 되겠다고 해서. 당신도 좋잖아. 엄마 생일에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다 해결해놨으니까. 해결이라뇨? 이건 해결이 아니라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전 퇴직금을 거기 쓸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아니, 생각조차 없었죠. 그건 제 가게에 들어갈 자본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미쳤어? 내가 그걸 갚아주게? 나 그거 절대 안 갚아줄 거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지. 이게 네 거야? 미친놈아. 생각하고 말하라고. 선을 넘는 남편 발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러다간 끝도 없이 제 재산을 노리겠다 싶어서 제가 받아놓고 쓰지 않는 명품들이 생각났죠. 열받아서 남편놈을 집에 재우고 싶지 않아서 시댁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전당포가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제가 시모에게 받은 명품들을 모조리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걸 맡기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솔직히 팔아버릴 생각으로 맡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당포에서 저를 한심한 눈으로 보더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이거 다 가짜예요, 짝퉁. 이런 거 가져와서 맡기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상도덕이 있는데. 네? 그게 다 가짜예요? 네, A급도 있긴 한데 대다수가 B급이고
겉만 번드르르한 가짜네요. 레플리카는 전당포에서 안 받아요. 저는 머릿속에 불이 타오르는 감각을 느낄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걸 주면서 시모가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낸 건 물론이고 이걸 주는 걸 빌미로 돈을 요구한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 주제에 짝퉁을 저한테 들이밀었다니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대출받아서 여행 가더니 그 대출까지 저더러 갚으라는 게 미친놈들 생각이지 제정신 박힌 인간들 생각이겠어요?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서 남편 빚 갚아주려고 짝퉁 가방 팔러 왔나 하는 자괴감이요.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결혼을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짝퉁을 고이 모셔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조만간 쓸 곳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남편을 집으로 불러 말했어요. 나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뭐? 아니야. 나는 안 해. 절대로 안 해. 당신이랑 이혼하면 내 대출은 누가 갚아주는데. 그리고 우리가 당신한테 못해준 게 뭐야? 여태껏 이렇게 잘해줬는데 헤어지자고? 위자료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야? 멍청한 인간처럼 보이던 남편놈이 이혼하자는 말에 나를 세우며 위자료를 운운하더군요. 그럼 내가 너랑 왜 살아? 가족여행 갈 때 빼놓고 가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대출받아서 시댁 사람들한테 다 쓰고 나더러 대출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남자랑 네가 빌렸으면 네가 갚아. 나한테 빨대 꽂지 말고. 뭐? 빨대? 너 말 다 했어? 가족끼리 갔다 올 수도 있지. 그럼 너도 다녀와. 내가 보내준다니까. 그럼 돈 내놓던지. 네가 돈 주면 갔다 올게. 내 돈으로 여행 갈 생각 없거든? 뭔 헛소리야. 왜 내 돈으로 네가 여행을 가는데? 그럼 넌 네가 여행 갔다 온 경비 왜 나더러 내라는 건데. 그거랑 똑같은 말이거든? 돈 절대 못 주니까 이혼해.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한 번을 안 봐줘? 내가 매번 이랬어? 우리 집이 매번 이랬냐고. 한 번 놀다 온 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네. 속으로 꺼내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참았어요. 네 엄마 짝퉁 줬다더라 하고 소리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참았어요. 그건 비상시에 요긴하게 쓰일 물건들이었으니까요. 제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그 다음날 이혼 서류를 가져와 건네자 남편이 슬슬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말이 그냥 홧김에 한 말인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여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기는 해. 그치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라니.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결혼했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결혼한 내 인생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 당신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지옥이라는 말에 남편놈 얼굴도 일그러지더라고요. 지옥? 아, 여행 간 게 그렇게 아쉽고 원통했으면 나랑 가면 되잖아. 한 번 더 갔다 오면 되지. 여행? 그것 때문에 화난 거 아닌데? 네 말대로 여행, 나 혼자 호화롭게 다녀오면 그만이지. 근데 넌 건드려서는 안 될 걸 건드렸어. 내 퇴직금 이야기는 꺼내지 말았어야지. 그거 내 사업 미천이거든? 네가 가져가려고 한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미래야. 그런 너하고 무슨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 틈만 나면 내 인생 말아먹으려는 게 눈에 보이는데. 남편이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남편이 나간 것을 보고 바로 흥신소에 연락했어요. 저희 시모 뒤 좀 캐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저희의 이혼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들은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혼이라니?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왜 갑자기 말을 바꾸니? 이 결혼 네가 원해서 하자고 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쉽게 뒤집는다고?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장난이 아니니까 이혼하자는 거예요. 넷이서 룰루랄라 외국 여행 갔다 오셨죠? 그런데 당신 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내 퇴직금으로 당신들 여행 경비 대출 받은 거 나더러 갚아달라고 했어요. 내가 왜요? 내가 그 여행에 1분도 함께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딴 호구짓 하고 있어야 하냐고요. 호구짓? 너 우리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이혼?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너 용서 못하거든. 이 이혼 너한테 100% 원인 있는 거니까 갈 거면 이 집 내놓고 가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위자료 내놓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내놓고 가. 이모한테 말해서 달라고 하면 줄 거잖아. 안 그래? 역시 원하는 건 이 집, 그리고 돈이었더라고요. 이 집의 명의는 결혼 기간 중에 저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모에게 끝끝내 돈을 갚겠다고 해서 이모가 결국 차용증을 써줬어요. 이 집이 그렇게 탐나요? 이 집 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 가져가면 우리 이모한테 달마다 돈 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같이 빚 갚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일단 제 명의니까요. 그제야 차용증을 보고 살짝 놀란 시모가 저를 흘겨보며 그러더군요. 왜 가족끼리 차용증을 써?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리고 네가 힘들면 이모가 도와줄 거잖아. 설마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 이혼할 때 돈 안 내줄까 봐? 차용증은 진짜였지만 이모와 제 관계가 워낙 돈독했으니 그것만 믿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던졌죠. 어머님, 이모와 제가 친하다 해도 조카와 이모 관계예요. 평생 모은 재산을 생판 남한테 준다고요? 요새 저희 이모 저랑 만나주지도 않아요. 새로 사귄 남자친구한테 빠져서요. 그런데 뭐요? 저를 도와줘요? 염치가 있고 정신이 똑바로 박혔으면 결혼식 때 도와준 걸로 끝이라고요, 끝. 누가 그 이상 도와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때마침 이모가 전화가 왔어요. 물론 사전에 이미 이야기가 됐었고 제가 먼저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끊으면 이모가 전화해 주기로 했죠. 보세요. 저희 이모 전화 왔네요. 무슨 말할 건지 들어볼래요? 전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켰어요. 이모 나야. 무슨 일로 전화했어? 너 돈 안 줄 거야? 그 집 너한테 준 거 아니고 판 거야. 돈을 빌려갔다고 차용증까지 썼으면 매달 갚아야지. 미안해 이모. 퇴직금 나오면 금방 넣을게. 요즘에 잘 지내? 잘 지내고 말고. 얼마 전에 좀 이르긴 하지만 유언장도 썼어. 남자친구가 내 재산 노린 남자면 그 유언장 보고도 나한테 들러붙으려고 하진 않겠지. 유언장 내용이 뭔데? 내 전 재산 기부하기로 했거든. 돈 노리고 접근한 남자면 그거 알면 바로 도망가지 않겠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모가 제 폰을 노려보더군요. 하긴 이모에게서 돈을 뜯으려는 상황이 무산된 것은 물론 이러다가 빚덩어리인 집까지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바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들어보니 예산 일이 아니었네. 그래, 이혼하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제야 선심 쓰듯 이혼해주겠다는 남편 놈을 째려봤어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은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대신에 내 빚 갚아줘. 내 빚에 위자료까지 5천만 원만 주면 깔끔하게 이혼해줄게. 그 안에 당신한테 준 명품 가방이랑 옷, 액세서리 값도 포함이야. 알았지? 드디어 제가 원하던 말을 내뱉더라고요. 생색을 그렇게 냈으니 그 명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최대한 많이 부풀려야 저한테서 많이 뜯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여태껏 그 짝퉁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그 예쁜 쓰레기 폭탄을 시모에게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곱게 포장해서. 그 이야기는 변호사 만나서 하는 게 어떨까? 나중에 다른 말 듣고 싶지도 않고 증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구두로 했다가 나중에 딴소리하면 피차 곤란하잖아. 그러자 남편이 제가 돈을 줄 거라 착각했는지 좋다며 날짜와 장소를 잡더군요. 저는 남편과 만나기로 한 날짜에 변호사를 데리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갔더니 시모와 남편도 있더군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나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 퇴직금은 얼마 전에 가게 창업하느라 다 썼거든. 당신이 받고 싶다고 한 돈이 얼마였지? 5천만 원. 내가 얼마 전에 빌린 대출이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은 위자료.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가 급히 말을 끼워 넣었어요. 내가 준 명품 선물도 잊지 마. 그것도 값쳐서 줘야 해.
아, 그 명품들 다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럼 분명히 1억은 넘었어. 내가 얼마나 너한테 많이 줬는지 아니? 네가 신혼집 가져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 알았으면 그냥 아무것도 선물 안 하는 건데 말이지. 그럼 영수증 좀 주세요. 그거 한번 볼게요. 영수증? 그게 아직 있을 리가 없잖아. 어디서 산 건지도 기억 안 나. 아마 현금으로 사서 카드 기록도 없을 텐데. 현금 영수증 받았을 텐데요. 그런 거 안 받았는데? 그럼 그 물건 산 가게들은 전부 신고 대상인데요. 그거야 내가 알 필요 없잖아. 나는 그냥 너한테 준 내 명품들에 준하는 돈만 받아내면 그만이니까. 근데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제가 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냥 소송으로 끝내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대신 그 명품들은 제가 돌려줄게요. 그거 있으면 저 재산 더 많이 잡혀서 혹시라도 당신들한테 재산 분할 해줘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어머니가 원하시기도 하니까 가져가세요. 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거든요. 뭘 이런 걸로 갚아? 돈으로 줘야지. 그리고 네가 썼는지 안 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열어보시던가요. 새 제품인 거 확인 가능할걸요? 그리고 산 곳에 가서 확인해보면 되고요. 아니면 도로 팔면 되잖아요. 착용한 적 없는 S급이면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아니면 반품권으로 좀 가격 줄여서 다시 팔면 되죠. 싫다니까. 난 그걸로 받기 싫으니까 돈으로 줘. 귀찮게 그런 일은 어떻게 하니? 자기가 준 것들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으니 도로 가져오기는 싫은 모양이었어요. 하긴 쓰레기 다시 가져가긴 싫었겠죠. 그러면 쓰레기를 버린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어요? 변호사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혹시 이런 명품 가방요, 짝퉁을 주면서 진품이라고 말하고 돈을 빌려가면 그건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상대방이 그걸 판매하는 사람이라면요. 제 물음에 시모를 슬쩍 보니 눈이 동그랗게 떠져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궁금해서 못 살 것 같은 표정이었죠.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했을 때 흥신소통해서 시모 뒤를 좀 캤거든요. 시모와 시모 친구가 하는 일이 합법적인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긴 이 명품을 덥석덥석 가져오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그만큼 돈 많은 집안이었으면 대출금 나더러 갚아달라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시모에게 경고를 날린 거예요. 변호사는 제 말에 미동도 없이 말하더군요. 짝퉁 판매나 위조는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실형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명품 기업에서 민사로 소송하는 게 더 벌이 무거워요. 만약 신고할 거면 대기업이나 그 하청 쪽에 통해서 신고하면 더 큰 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눈에 혈안이 돼서 짝퉁 판매 생산업자들 찾아 나서거든요. 걸리면 그간 끼친 손해를 업주한테 고스란히 책임 물어서 번 돈 싹 다 뜯어간다고 하니 그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신 거라면. 더 이상 이야기를 듣다 못한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예, 그냥 깨끗이 이혼해줘. 돈 받고 말고 할 게 뭐 있니? 그냥 헤어지고 이 물건들도 내가 다시 다 가지고 가마. 그리고 네가 나한테 빌려준 돈은 내가 다시 돌려주마. 그러니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밥줄 끊길까봐 똥줄이 탄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좋죠. 이 가방들 도로 가져가서 빚 갚는 데 쓰면 되겠네. 그치? 제 말에 시모가 저를 슬쩍 째려보더니 물건을 주섬주섬 챙겨 밖으로 나갔고 상황을 이해 못한 남편도 시모를 따라 쫄래쫄래 나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아직 어린 아이는 당연히 제가 맡게 됐어요. 마누라 자식 놔두고 자기 가족들끼리만 몰래 여행 가는 놈한테 애를 맡길 수 없죠. 게다가 어려서 엄마가 필요한 나이라 그렇게 된 거고요. 이혼 과정은 정말 더럽고 화나는 일 투성이었지만 이혼이 끝나고 나니 다르더군요. 시모가 저에게 준 예쁜 쓰레기들을 고스란히 시모에게 되돌려주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는 짝퉁 판매업자로 시모와 시모 친구를 신고했어요.
저한테 곱기만한 쓰레기 안겨주고 생색내고 돈 뜯으려는 시모가 너무 얄미워서 말이죠. 결국 시모와 시모 친구는 저 때문에 부랴부랴 거점을 옮겼지만 그 새를 못 참고 또 짝퉁 판매하다가 경찰에게 걸렸더라고요. 기회가 왔을 때 똑바로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전 남편은 자신이 가진 대출도 터지고 펑펑 돈을 쓰던 시부모의 빚까지 겹쳐지면서 빚에 허덕이고 있더군요. 그야말로 자기가 누울 자리 무덤 판 거죠. 무사히 이혼한 제게 이모가 그러더군요. 무사히 지옥에서 탈출한 거 축하한다. 그리고 그 집은 내 선물이니까 차용증은 없던 일로 하자. 네가 돈 갚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는데 내가 언니한테 못 해준 거 너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언니가 너한테 해줬어야 할 것들도 해주고 싶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 둘뿐인 가족이잖아. 이 말을 듣는데 어찌나 짠하던지. 그렇게 저는 빚 없이 온전히 신혼집을 지켜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난리를 쳤어요. 너 일부러 그랬지? 이모랑 너랑 사이 틀어졌다면서 우리한테 속이고 너 혼자 이거 다 처먹으려고 그런 거잖아. 나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 무조건 소송할 거고 이 집 받아낼 거야.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무슨 꼴 난 줄 알아? 무슨 꼴 나긴. 네 인생 네가 열심히 조졌잖아. 네 손으로 망친 거 왜 나더러 도와달라고 해? 이보세요. 그쪽이랑 저랑은 이제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고요. 내가 가진 건 이제 더 이상 그쪽이 넘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송? 해봐. 이거 소송해서 누가 이기나. 네가 변호사 비용 다 대고 나가 떨어질 게 분명한데 해! 하고 싶으면. 네가 속인 거잖아. 그 집 받을 거라고 약속되어 있었고 이모랑 관계 틀어졌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그러면 이혼 자체가 무효인 거 아니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너 이혼할 때 이혼 사유가 이 집이었어? 아니지. 나는 네가 맘대로 돈 빌리고 나한테 그거 갚아달라고 떼쓰고 나를 너희 가족 안에서 철저히 무시한 걸로 이혼하자고 했어. 그 이유만으로도 이혼 확정 사유는 차고 넘쳐. 그런데 이 집을 이유로 혼인 무효를 걸겠다? 너 특유 재산이라는 거 모르지? 그걸 알면 네가 여기 와서 이런 뻘짓하고 있지는 않겠지. 넌 내 재산 단 하나도 못 건드려. 죽었다 깨어나도 너한테 줄 거 없으니까 거지처럼 여기서 구걸하고 있지 말고 이제 그만 꺼져. 야, 진짜 1억이야? 너 나 좋아했잖아. 우리 사랑해서 아이까지 낳으며 알콩달콩 살았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하자고 했어? 그 말을 듣는데 이성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초친 건 너랑 너희 엄마잖아. 결혼하기 전에 너희 엄마가 나 몰래 만나자고 해서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지? 넌 좋은 것만 가져서 내가 그걸 줄 수 있겠냐고 따지더라. 그때 걸렀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세상 물정 몰랐지. 차라리 애를 혼자 키우는 게 나을 줄은. 우리 엄마도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어. 네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나는 너 절대 용서 못해. 엄마 신고한 것도 너잖아. 잘해주기는? 짝퉁 명품 넘기면서 그 배로 돈 빌려간 사람이 당신 어머니야. 그리고 나 빼놓고 여행 가자고 한 사람도 너희 어머니겠지. 네가 생각이 있었다면, 나를 정말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나 빼놓고 여행 갔겠니? 부모님만 보내고 나랑 따로 가자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왕따 시켜놓고 내가 너 잘 챙겼잖아 하면 누가 믿어주기는 해? 그리고 대출받아 놀러 간 거 나더러 갚으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지. 용서? 하지 마. 나도 너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한다 만다야?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너랑 네 어머니가 내 뒤통수 때리고 버렸겠지. 그 많은 빚은 왜 그렇게 끌어다 쓴 거야? 도대체 뭘 믿고 그런 대담한 짓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놓고 그 짓에 대한 책임은 내가 왜 져야 하는데?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당신한테 돈이 있잖아. 당신 이모 어차피 핏줄이 너뿐이라며. 그러면 그 사람 죽을 때
그거 다 당신 재산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많이 빌려 쓴 것 같더라고. 결국은 모든 게 돈이었어요. 참 뻔뻔한 거지 멍청한 건지 이모가 만에 하나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그건 제 몫이죠. 그런 저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놓고 제가 그 돈을 뱉어놓을 거라는 생각은 무슨 머리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가짜 명품으로 구슬릴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참 웃긴 일이었고요. 너랑 너희 가족은 내가 돈으로 보였겠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 찾지 마. 내 인생에서 너 볼 일은 오늘로 끝났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간 전 남편 놈을 보며 진짜 더 열받았던 건 우리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이제라도 애 걸고 넘어지면 곤란하니 저도 대화할 때 최대한 아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짜증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지 엄마는 그렇게 챙기면서 저랑 아이는 생각도 안 하다니. 참 이기적이고 못된 전 남편이다 싶어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는 빚이 너무 많아져서 월급으로 갚지를 못해서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두면서 나온 퇴직금으로 그 빚 어느 정도 갚고 나머지는 택배 알바하면서 갚고 있다는 말 들었어요. 시모와 남편이 빚을 지게 된 원인은 제가 가진 집과 이모의 재력 때문이었더라고요. 그게 언젠가는 제 소유가 된다고 착각을 했는지 아주 흥청망청 써댔더라고요. 저는 아이와 둘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네일샵은 이모네 건물 1층에 열게 됐고 결국은 또 이모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저도 이모처럼 앞으로는 혼자 살 생각이에요. 아이도 있겠다. 차라리 남편 없이 혼자 사는 편이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더라고요. 글을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평소 출퇴근할 때 자주 듣고 있는 사연 열차에 제 사연이 소개된다고 생각하니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많이 긴장되는데요. 글재주가 없어 더욱 긴장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볼 테니 다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사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전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어요.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이고 저는 주간 야간을 오가는 업종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근무 특성상 주말이란 개념이 따로 없었고 주간과 야간을 오가는 일이었기에 휴무가 맞지 않는 주말엔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남편이 걱정이 되더군요. 선생님이란 직업이 워라밸이 좋잖아요. 근무 시간도 좋고. 퇴근 시간이 빠른 남편에 비해 저는 저녁에 출근할 때도 많았어요. 제가 이런 걱정을 할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에이, 별 걱정을 다 한다. 우리 연애할 때도 그랬는걸 뭘. 나 혼자 잘 놀아. 알잖아. 날씨 좋으면 등산도 가고 낚시도 다니고 가끔 친구들끼리 캠핑도 다녀오기도 하니까 내 걱정은 전혀 하지 말고 이래. 난 정말 괜찮아. 그래. 조금만 더 혼자 놀아. 나 인사이동 시즌 곧 다가오니까 그때 기회 봐서 부서 이동하려고 계획 중이니까. 이렇듯 남편은 혼자서도 잘 놀고 있었고 전 저대로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인사이동 시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저희 부부에게 조금의 문제가 있다면 시댁이었어요. 연봉은 제가 남편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선 절 못마땅해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남편과 같은 선생님이 아니란 사실 때문이었는데 그것도 저에게는 참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는 전혀 이런 말을 꺼낸 적도 없었고 오히려 돈 더 잘 버는 저에게 능력이 좋다며 반대하기는커녕 반기는 분위기였죠. 그랬던 시댁이었는데 결혼 1년 차가 지났을 때부터 점점 이런 말을 하곤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도 우리 아들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교육자 부부, 이 얼마나 어감도 좋고 듣기만 해도 흐뭇하니.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 위신도 서고 말이다.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듣기 싫다는데 저딴 말을 계속 듣고 있자니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참지 않고 시모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죠.
결혼할 때는 돈 잘 버는 며느리 최고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선생님 며느리가 탐나시는 거예요? 진작 선생님 며느리가 좋다고 했으면 저도 남편 포기하고 어머님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했을 텐데요. 제 말에 가시가 가득하다는 걸 남편이 눈치챘는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마련한 집에서 시작한 이야기를 꺼내며 서둘러 제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엄마. 언제는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최고라고 하셔놓고선. 그리고 엄마 말대로 선생님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지금 대출금 걱정 없이 살 수나 있었겠어. 이 사람이 마련한 집 없었으면 난 지금도 집 대출금이나 갚느라고 월급 구경할 새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좀 하지 마. 나도 기분 나빠지려고 그런다고. 남편의 말에 시모의 선생님 며느리 타령이 들어가긴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더 기분이 나쁜 건 저를 그렇게나 못마땅해 하면서도 저에게 끊임없이 용돈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엔 두세 달에 한 번씩 돈을 좀 달라던 시모는 어느새 한 달에 두어 번씩 용돈 요구를 하는 날도 생겨나더군요. 저는 처음부터 시모가 용돈을 요구할 때마다 제 돈만이 아닌 생활비 목적으로 남편과 함께 다달이 모은 돈에서 시모의 용돈을 줘버렸죠. 처음 두세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남편은 한 달에 두어 번씩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생활비에서 돈이 빠져나가니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무슨 용돈을 그렇게 많이 자주 드리는 거야? 그렇게 주고 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친정에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다름 아닌 시댁에 주는 돈을, 그것도 오롯이 남편 돈만이 아닌 제 돈도 포함된 생활비에서 주는데 저에게 짜증을 내니 기가 막히고도 남을 상황이었죠. 여보, 이 돈 내가 친정에 주는 돈이라고 착각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그 돈 당신 집에 주는 거야. 그것도 내가 먼저 챙겨드린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돈 달라고 하도 성화를 부리셔서 준 거라고. 지금 짜증낼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인 거 몰라? 우리 생활비는 당신 돈, 내 돈 합쳐서 쓰는 건데 그 돈에서 어머님 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 짜증을 낼 대상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아니라 어머님한테 짜증내든 화를 내든 하란 말이야. 어머님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그러냐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당신은 그런 말도 못해서 어쩌려고 그래? 어떤 날은 치과에 간다고 돈 달라 그러시고 어떤 날은 친구 만나러 가는데 돈이 없다고 돈 달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못 준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못 준다고 그러면 되겠네. 남들이 들으면 내가 친정부모님께 용돈 퍼다 주고 있는 줄 알 거다. 지금 이 상황에선 당신이 나한테 짜증을 낼 게 아니라 나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활비에 내 돈도 들어간 거 잊었어? 왜 나한테 짜증을 내? 내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그래. 아유,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남편은 제 말에 기분이 상해버렸는지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곤 해버리곤 대화를 끝내버리더군요. 그 후 시모의 용돈 요구는 없어졌지만 다른 식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당시 시댁에선 아침부터 적어도 5첩밥상 이상을 차려 먹는 집안이었는데 제가 야간을 하고 퇴근하는 아침이라든지 피곤함이 절여있는 휴일날엔 어김없이 연락이 와 아침을 차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이야 시모가 많이 아프다고 하니 가서 차려드렸지만 막상 시댁에 가보면 시모의 상태는 저보다 더 팔팔해 보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따라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날도 전 야간을 하고 퇴근하고 있었고 시모에게선 또 연락이 와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일 끝났지? 오늘도 우리 집에 좀 들렀다 가려무나. 왜요? 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편찮으세요?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가 요즘엔 아침만 되면 힘도 없고 몸도 안 쑤시는 데가 없는 게 컨디션이 영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와서 아침 좀 차리려무나. 어머님, 매번 편찮으시다고 해서 가보면 저보다 혈색이 더 좋으세요. 아프고 피곤한 걸로 치면 제가 어머님보단 한 수 위인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좀 와서 아침밥 좀 차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오첫 밥상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죽 정도면 되는데요. 소화도 잘 되고 먹고 빨리 잘 수도 있고 말이에요. 저는 작정을 하고 시모의 요구에 답을 하고 있었고 시모는 이런 저의 말에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이 시어머니한테 네 아침 밥상이나 차리라 이거니? 나 컨디션 안 좋다는 말은 어느 귓구멍으로 들은 게야?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방금 전까지 밤새도록 일하다 왔는데 그 컨디션은 제가 더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밥상 차려주실 거 아니면 앞으로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저도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고 저도 힘들고 피곤한 거 알아요. 그러면 저 진짜 너무 많이 피곤해서 전화 끊을 테니 정 몸이 힘드시면 시켜 드세요. 들어가세요. 집에서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 적어도 1시간은 걸리는 거리인데 그저 저를 부려먹기 위해 저러는 것에 더는 노란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더욱 단호하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시모는 연락이 와 아침밥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전 못 간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시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쌓이는데 남편 역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여전히 제가 일하는 주말엔 낚시하러 다닌다거나 여러 취미 생활을 했는데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낚시를 하러 갔다며 물고기를 낚은 사진이 왔더라고요. 대어를 낚은 사진이었는데 밝게 웃고 있는 남편의 뒤로 거울에 남편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흐릿하고 작은 여자의 실루엣이었지만 저는 한눈에 그 여자가 남편의 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처녀 선생님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저희 결혼식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소풍을 다녀온 사진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각종 행사 사진을 보다가 워낙 예쁘게 생겨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던 여자였어요. 전 바로 남편에게 답장을 해 누구와 갔냐고 물어보았어요. 여보, 또 혼자 갔어? 아니면 이번엔 같이 간 사람이 있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랑 왔어. 매번 내가 낚시터에 다닌다고 하니까 다들 궁금해하길래 시간 맞는 사람들 맞춰서 같이 왔지. 그래? 심심하진 않겠네. 좋은 시간 보내. 저는 이렇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고 제 문자에 남편은 단체 사진을 찍어 보내주더군요. 남자 셋, 여자 셋. 짝을 맞춰 놀러 간 것이 걸리긴 했지만 더는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다간 정말 끝도 없을 거란 생각에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거기에다 돌아온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봤을 때도 수상한 내용도 없었기에 괜한 오해로 사람을 의심하지 말자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저도 쉬는 주말이었는데 원래 이런 주말엔 오롯이 저와 시간을 보내던 남편은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주말에 무슨 일이길래? 원래 이런 날엔 나랑 시간 보내줬었잖아. 그게 선생님들이랑 애들 이야기도 좀 할 겸 해서 다 함께 모이기로 했어. 그때 사진 보내줬던 선생님들 있지? 다 모인다는데 나만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다른 것도 아닌 애들 때문에 이야기 나누는 자리기도 하고 말이야. 일찍 들어올 테니까 혼자 조금만 있어.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애들 교육하기 참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살기도 했고 가끔 이런 날도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 선뜻 보내줬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날들이 많아지는 것도 모자라 평일조차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며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져 결국 전 남편에게 한 소리 하게 되었어요. 여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것 없이 너무 늦잖아.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난 당신 일 때문에 나랑 시간 못 보내는 것도 당신 편의대로 다 맞춰서 다 이해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척척 잘 보내는데 당신은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줘? 내가 선생님들 만나서 노는 것도 아니고 다 일의 연장 아니야. 나라고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당당히도 저딴 말을 하는 남편을 보는데 절로 콧방귀가 다 나오더라고요. 일의 연장이라는 사람이 짝 맞춰서 낚시 다니고 캠핑 다니고 허구한 날 술 마시러 다니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본 남편은 그저 늦바람이 난 사람처럼 노는 것에 환장한 사람처럼 보였고, 전 제가 느끼는 그대로 남편에게 말해주었어요. 일의 연장? 일한다는 사람이 낚시 다니고 캠핑 다니고 하루가 멀다고 술 마시고 다니는가 봐. 그걸 누가 믿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누가 그렇게 생각이나 해주는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러 다니는 거라고 할 거라고. 나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그 선생님들이랑 시간 보내느라 바쁘잖아, 요즘. 당신이 내 입장이면 섭섭하지 않겠어? 난 어찌되었든 이렇게까지 자주 모여 놀러 다니는 것도 싫고 하루가 멀다고 술 마시고 늦는 것도 싫어. 당신이 싫다고 하면 내가 안 해야 해? 그리고 섭섭? 당신 말 한 번 잘했다. 나도 섭섭했어. 당신이 일한다고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나도 섭섭했다고. 이거 왜 이래? 그리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당신 눈엔 내가 놀러 다니는 걸로 보일지 몰라도 난 낚시 다니고 캠핑 다니면서 선생님들이랑 깊은 대화도 많이 하고 애들 이야기도 많이 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니까 더는 이런 걸로 실랑이하지 말자. 당신 아니라도 나 요즘 피곤해. 남편은 더는 저와 대화도 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내저으며 자리를 피해버렸고 그 뒤로 늦는 일이 줄어들지 않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외도 사실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었기에 더는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저는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려고 애썼어요. 한마디를 해도 더 다정하게 하려고 했고 남편이 늦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해해 보려고 했죠. 그럼에도 남편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전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남편이 운동을 간 헬스장으로 간식을 싸들고 찾아가게 되었죠. 오랜만에 함께 데이트도 할 겸 해서 헬스장 1층에 있는 커피집에서 운동을 끝낸 남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쁜 동료 여선생이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 모든 상황이 의심스러웠던 저는 황급히 여선생의 눈을 피해 구석진 자리로 피했고 얼마 지나지 않자 남편이 카페로 들어와 여선생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 후 100% 정확하게는 듣지 못했지만 웃으며 나누는 대화와 서로의 머리카락을 만져주는 모습 등 다정한 연인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두 사람의 행동에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여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오늘 운동 길게 한다더니.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데 내가 운동이 되겠어? 자기 밑에서 기다린다는 연락 받자마자 씻고 내려왔지. 으이그, 난 괜찮은데. 머리카락에 물기 있는 것 좀 봐. 머리라도 다 말리고 오지. 그나저나 그 여자는 어때? 이혼 이야기 나올 것 같아? 우리 집에서 요즘 난리야. 만나는 사람 있으면 빨리 데리고 오라고. 곧 이혼 이야기 나올 것 같아. 나도 집에서 말 한마디 걸지도 않고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있거든. 집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반응이 없으니까 점점 지치는 눈치더라고.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 우리 집에는 조만간 인사 온다고 할게. 그런 줄 알고 자기도 옷도 새로 좀 사고 미용도 좀 하고 해. 우리 아빠 깔끔한 거 좋아하셔. 양복도 싸구려 말고 가격대 좀 있는 거 사 입고. 걱정하지 말고 날짜 정해지면 이야기나 해줘.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고 한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다른 여자들 만나나 싶기도 했고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꿈이길 바라고 또 바라기도 했고요. 거기에다 단순한 외도라고 해도 정신이 나갈 지경인데 아예 저와 이혼을 하자마자 재혼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하지만 가혹한 현실은 모든 제가 처한 사실이었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걸 겨우 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남편의 휴대전화는 깨끗했고 전 잠든 남편의 차 열쇠를 찾아 블랙박스를 살펴보았어요. 휴대전화는 다 지웠더라도 블랙박스는 어찌하지 않았겠지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블랙박스는 모두 외도 증거를 담고 있었고 온갖 충격적인 대화가 다 녹화되어 있더라고요. 자기야,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한테 캠핑 가자고 하자.
어차피 다들 1박 안 한다고 하니까 나도 같이 집으로 가는 척하고 돌아오면 돼. 그래, 자기가 캠핑이 좋다고 하면 캠핑하러 가면 되지. 그나저나, 나 이혼하면 자기랑 재혼쯤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너무 빨리 하면 다들 보는 눈이 곱지 않을 것 같은데. 타이밍 보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면 되지. 남일 3일이면 다 잊는다고? 자기 이혼한 것도 우리 재혼하는 것도 며칠 못 가 다 잊힐걸? 일단 이혼이나 해. 이혼만 하면 자기는 탄탄대로야. 우리 아빠 땡땡학교 교장 선생님인 거 알지? 인맥도 장난 아니고 그만큼 파워도 장난 아니야. 일단 이혼하고 우리 집에는 자기 초혼이라고 속이고 재혼부터 빨리 하면 돼. 그리고 아기도 빨리 가지고 말이야. 역시 우리 자기 똑똑하다니까. 그런데 재혼 사실 숨겨도 되겠어? 나중에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 날 텐데. 자기랑 나랑 조용하고 있으면 누가 알겠어.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하는 상황 때문에 아기부터 빨리 낳자는 거야. 설마 애까지 낳았는데 우리 아빠가 이혼하라고 하시겠어? 속이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자기 재혼이라는 사실 우리 아빠가 알기라도 하면 결혼 승낙은커녕 얼굴도 안 본다고 하실걸? 하긴 자기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네. 어찌되었든 고마워. 난 이제 자기 덕분에 탄탄대로 꽃길만 걷겠네. 당연하지. 나한테 잘해? 들어보니 두 사람은 무리지어 다니며 다 같이 1박까지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은 낚시터나 캠핑장에 계속 있고 상간녀는 무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척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둘만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더라고요. 이로써 이혼에 필요한 증거들은 모아졌고 전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봤을 때 상간녀의 아빠는 옆 동네 사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교육자 집안에 꽤 집착하는 걸로 보이더군요. 남편 역시 상간녀가 젊고 어린 것도 있지만 이런 상간녀의 조건 때문에 더욱 상간녀에게 잘 보이려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저와 이혼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한 후 재혼 역시 서두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자신들의 앞날은 꽃길일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전 이 모든 걸 산산조각 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저의 계획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전 우선 블랙박스 복사본을 상간녀의 아빠 학교로 보내버렸어요. 상간녀가 워낙 자랑스럽다는 듯 학교 이름을 언급해주는 바람에 쉽게 복사본을 보낼 수 있었죠. 그 다음 복사본은 남편과 상간녀가 일하는 학교 교장실로 보내버렸어요. 퀵 배달 기사분이 친절하게도 직접 교장 선생님께 전달을 해주었다는 연락까지 주셨고 전 별다른 걱정 없이 집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학교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득달같이 집으로 왔고 저를 향해 온갖 비난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세요? 당신 남편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알았으면 조용히 이혼이나 할 것이지. 학교 교장실로 그런 걸 보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자는 거야 뭐야? 일에서 못 배운 것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내 앞길을 막았어야 했어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좋은 대학,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 그리고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은 너 아니니? 남의 남편이랑 놀아난 주제에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큰 소리야? 불륜이나 저지른 주제에 앞날이 창창할 줄 알았니? 남편 간수 똑바로 안 한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인가요? 그리고 내 앞날은 이까진 일로 안 무너져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이까짓 학교 그만두고 다른 학교 다시 다니면 되거든요? 어디 비빌 언덕 없는 자기랑 같은 줄 아나. 상간녀는 시골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과 자신의 부모를 비교하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고 남편 역시 그런 상간녀의 편을 들며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짓 한다고 해서 복수가 될 것 같아? 우리가 당신 뜻대로 무너질 것 같아? 얼마나 보고 배운 게 없으면 그딴 교양 없는 짓거리를 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개망신 당한 줄이나 알아? 정말 누가 할 말을 누가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더군요. 거기에다 아직 앞날이 꽃밭일 거라 확신하는 걸 보니 아직 상간녀의 본가에선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것 같기도 했고요. 그 잘난 교장 아빠가
상간녀에게 연락을 하길 기다리려고 했지만 저딴 식으로 기고만장한 꼴을 더는 볼 수 없어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죠. 당신은 정신이나 좀 차려. 누가 할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교양? 보고 배운 게 없어? 그건 내가 할 말이라고 생각 안 하니? 지금 교양 없이 더러운 외도나 저지르고 있고 보고 배운 것도 없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그딴 소리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아주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모든 사실을 안 이상 그 꿈도 물거품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니? 뭐라고?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게,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설마, 아니죠? 아니긴, 내가 당신들 학교에만 복사본을 보냈을 것 같아? 너네가 어느 학교 어느 교장실에 누가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그런 눈으로 봐도 소용없어. 이미 복사본은 네가 비빌 언덕인 네 아빠한테도 보내버렸고 잘 전달되었다고 연락도 받았으니까. 그제야 모든 사실을 한 두 사람은 얼굴이 사색이 된다 싶더니 저에게 득달같이 달려들더군요. 거짓말이지? 당신 나랑 지혜 골려주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 당신이 정말 그런 짓을 했으면 앞으로 내 앞길은 누가 닦아주냐고. 자기는 지금 자기 출세 따위가 문제야? 우리 아빠가 알면 나 집에서 쫓겨나는 건 둘째치고 영까지 끊길 수도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아빠 눈에 들어야 당신한테도 기회가 간다는 거 몰라? 저기요, 정말 우리 아빠한테 그 복사본 보낸 거예요? 아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해요. 제발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냐고?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불륜이 정당화된 줄 아니? 너 조강지처가 버젓이 두 눈 뜨고 있는데 몰래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시키려고 했었어. 그 정도면 나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 안 하니? 복사본을 정말로 보냈냐고? 생각 같아선 복사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지고 가서 틀어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애먼 사람한테 헛소리하고 있지 말고 네가 사랑하는 저 남자까지 챙겨서 네 집에나 가봐. 한시라도 빨리 가서 빌어야 네 집에서 빌어먹을 밥풀이라도 있지 않겠니? 끝까지 현실을 부인하던 상간녀는 단호한 제 말에 눈을 뒤집고 저에게 달려들더니 허우적거리며 손을 뻗더라고요. 평생 운동이란 걸 해보지 않은 듯한 움직임이었죠. 어이없던 저는 상간녀의 손을 확 낚아채고 악소리가 나게 팔을 있는 힘껏 꺾어주었어요. 이거 나? 이 여자 정말 미쳤나봐. 이거 나?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어디 건방지게 손까지 내밀어 내밀기는. 내가 그렇게 우스웠니? 어디 상간녀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제정신이 아닌 게지. 생각 같아선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은데 괜히 내 손 더럽히기 싫어서 보내주는 거니까 곱게 보내줄 때 가라. 저는 상간녀를 남편의 쪽으로 밀어버렸고 남편은 상간녀를 부축하며 저에게 온갖 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배웠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식하게 굴어? 이러다 어디 크게 다쳤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내가 좀 밀었다고 크게 다칠 정도면 걔는 걸어다니지 말고 병실에 누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 정도로는 진단서도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 여기서 더 소란 피웠다간 나 진짜 경찰이라도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더 난동 피우려면 피워보든가. 전 두 사람을 향해 경찰을 부를 거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두 사람은 끝까지 저에게 험한 말을 쏟아내며 돌아가더군요. 전 두 사람이 가자마자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 이 모든 것을 예상해 몰래 모든 상황을 녹화 중이던 휴대전화도 잘 챙겨두었어요. 이로써 더욱 확실하게 이혼 준비를 마친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물론이었고 시모에게까지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시집살이 좀 시켰다고 시모에게까지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냐고요? 아니요. 제가 본 블랙박스엔 두 사람 말고도 시모도 함께 찍힌 녹화본이 꽤 있었는데 알고 보니 시모는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절 괴롭히고 있었더군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엄마, 집사람 괴롭히고 있는 거 맞지? 왜 별말이 없지?
말도 마라. 그렇게나 괴롭히는데 애가 기죽기는커녕 되려 나를 가르치려고 들고 있어. 넌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독한 애를 데리고 왔니? 다른 여자들 같으면 이 정도 하면 울고불고 어머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말 정도는 나와야 할 텐데 네 집사람은 도리어 나한테 싫다. 앞으로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래서 더 괴롭히지도 못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냥 이혼하자고 해야 해? 내가 이혼하자고 해도 집사람 안 해줄 텐데. 어이구, 걱정하지 마.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우선 네 할아버지 제사 다가오는 거 알지? 그때 불러서 일단 마음껏 부려먹으려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제사 안 지내잖아. 그러니까 더 화나는 거지. 이때까지 한 번도 지낸 적 없었던 제사를 갑자기 지낸다고 하면서 부려먹으면 더 화나지 않겠니? 다른 사람도 아닌 할아버지 제사라는데 안 올 수도 없을 테고. 그쯤 되면 시집살이도 그런 시집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확 이혼하고 싶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이야, 대단하네 우리 엄마. 고마워 엄마. 내가 재혼해서 잘 풀리면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 그래, 잘 좀 해. 그러게 진작 같은 학교 선생님을 만났으면 이런 고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어찌되었든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재혼 준비나 잘해놔.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해도 시모까지 이혼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정말 치가 다 떨리게 화가 났었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 그 더러운 계획에 함께해준 시모에게 고맙다는 마음마저 들더군요. 그 덕에 저는 받을 위자료도 더 많아졌고 기분도 통쾌해졌으니까요. 그렇게 전 세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고 세 사람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무원은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올바른 행실을 보여주고 교육자의 명의를 실추시키면 안 되는 두 선생님이 학생들 몰래 불륜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소문은 굳이 제가 직접 퍼뜨리지 않아도 이미 입소문이 퍼져 있더군요. 남일은 3일이면 잊혀진다고 당당했지만 불륜, 그것도 선생님이란 직업을 가진 두 연놈들이 그런 짓을 했으니 동료 선생님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귀가 밝은 학생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3일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은 두 선생님을 대놓고 무시할 정도로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았대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 징계도 당연 들어갔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상간녀는 학교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이었고 전 남편의 앞길에 꽃가루를 뿌려줘야 할 상간녀의 본가에서도 처참하게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전 시모는 빚을 내서 저에게 위자료를 준 것도 모자라 선생님 아들과 선생님 며느리가 아닌 백수 아들과 백수 며느리를 꼼짝없이 데리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들이 순식간에 백수 이혼남이 되었으니 전 시모는 아주 억장이 무너졌는지 골골거리며 누워 지낸다더군요. 그 후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살았는데 1년 남짓 지났을 무렵 전 남편에게 울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보, 나야. 잘 지내? 미쳤어? 여보라고? 혹시 너 치매 걸렸니? 우리 사이가 아직 혼인관계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지? 갑자기 전화해서 왜 우는 소리야? 그게 그 여자 도망갔어. 바람도 병이라고 하더니 이번엔 학원 원장이랑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심지어 그 남자도 유부남인데 말이야. 이게 말이나 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전 남편은 생각이란 없는 사람처럼 울고불고하며 저에게 하소연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들어보니 학교에서 쫓겨난 두 사람은 학원가를 전전하며 취업 자리를 알아봤지만 불륜 딱지가 제대로 붙어버린 두 사람의 취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는 와중 상간녀는 학원에 취업이 되었는데 그 원장과 바람이 났고 그 원장 역시 유부남인데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며 하소연하는 전 남편을 보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야말로 참 가지가지한다. 네 부인이 다른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도망간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그렇게 친구가 없니?
내가 무슨 네 친구쯤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 네 친구 아니고 너 새끼랑 이혼한 전부인이야. 그것도 네가 바람 피워서 헤어진 전부인. 제가 후통을 쳐대자 전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는지 우는 소리를 멈추고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사과를 말이죠.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도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집도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 그 여자 배경에 혹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결정을 내렸었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 싶어. 당신 같은 여자가 또 없는데 말이야. 이제 와서 그딴 말 하면 뭐래? 우리 어제 이혼한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이혼했어. 거기에다 지금 부인이 바람나서 도망간 이 타이밍에 나한테 사과를 한다고? 왜? 직접 당해보니 내 심정이 이해라도 됐나 봐? 내가 직접 당해보니까 정말 당신한테 못할 짓 했다 싶더라. 내가 정말 미안해. 전 남편은 우물쭈물 말꼬리를 흐리며 말을 아낀다 싶더니 결국 준비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뭐라고? 나보고 네 상간녀를 하란 이 말이니? 왜? 네 와이프 바람난 꼴 보니까 너도 외도라도 저지르고 싶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 정리하고 당신한테 갈 테니까 새 출발하자는 말이야. 당신이 다 용서하고 나 받아주면 나 정말 잘하면서 살게. 최선을 다하고 당신만 바라보면서 살게. 정말 제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이제 와서 이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용서만을 구하려고 연락을 했다고 해도 이가 갈릴 것 같은데 바람난 부인이랑 정리하고 올 테니 다시 저와 재결합을 하자니 정말 눈앞에 있다면 뒤통수를 올려붙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넌 정말 내가 호구로 보이니? 이제 와서 네가 울고불고 사연팔이나 하면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하면 아, 우리 전 남편이 이렇게나 불쌍하니 내가 다시 한번 잘 데리고 살아야겠네 라고 생각할 줄 알았니? 그때도 그랬지만 너 진짜 되지도 않는 아주 큰 꿈을 꾸는 재주가 있네. 당신을 호구로 본다니 내가 언제 당신을 호구로 봤다고 그래. 난 그저 이제 와서 생각하니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어보니 아직까지 내 마음엔 당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정말이야. 믿어줘. 나 아직까지 당신 많이 사랑해. 사랑? 진짜 소름 끼친다.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랑까지 한다고? 진짜 그 뻔뻔함에 웃음밖에 안 나온다. 야,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난 너랑 다시 살 생각도 없고 너 같은 인간 사랑하기는커녕 혐오스러워. 내 입 아파서 내 입 더럽히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넌 내가 만만해 보였구나. 다신 연락도 하지 말고 그 헛된 꿈에 나까지 엮지도 마.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나 진짜 이러다 폐인될 것 같아서 그래. 내 인생 망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 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구해줘. 어? 제발. 저는 곧장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에도 연락이 왔지만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그 인연도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뒤 생각지도 못한 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차단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 피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버렸던 것이었어요. 아가, 잘 지내니? 결혼 생활을 할 때에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아가라는 호칭을 쓰는 전시모를 보며 정말 코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아가라니 참 낯선 호칭이네요. 그나저나 무슨 일이세요? 그래,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그 빌어먹을 물건이랑 이혼했어. 이제 호적도 깨끗해졌단다. 그거 참 잘 됐네요.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배우자가 바람나서 정신이 나가버리면 그거만큼 답 없는 상황이 또 없더라고요. 그냥 이혼하는 게 서로 편하죠. 그런데 그 소식 알려주려고 전화한 거예요? 전 그런 소식 궁금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데요. 냉정하고도 단호한 저의 말에 전 시무는 잠시 한숨을 크게 내쉬더라고요. 그렇게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가 싶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이해한다. 얼마나 성훈이가 밉겠어.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성훈이가 잘못한 게 없기는 해. 그 젊고 예쁜 여자가 심지어 집안까지 교육자 집안인 여자애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남자라면 눈길이 가지 않겠니? 그 한 번 실수에 대한 벌은 충분히 지금 받고 있으니까 아가, 네가 우리 성훈이랑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직장도 없을 뿐더러 미래도 없는 사람이랑 다시 결합하라는 말인가요? 심지어 빚까지 있는 남자랑요? 빚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 갚아줄 테니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그저 잘 살기만 하면 돼. 너만 마음 돌려준다면 내가 너희 집엔 발걸음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으마. 우리 성훈이 저렇게 두다간 정말 폐인 될 것 같아서 그래. 네 말대로 취업도 안 되고 집에서 술만 먹는데 내가 아주 미칠 지경이야. 그러니까 네가 좀 마음을 돌려먹으면 안 되겠니?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되는 건 아닐 텐데 전시모는 헛소리를 말이라고 생각하며 잘도 뱉어내고 있더라고요. 아줌마 아들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생각이 없나 싶었더니 다 아줌마를 닮았었네요. 내가 미쳤어요? 허구한 날 집에서 술만 퍼마시는 전 남편, 내가 뭐가 아쉽다고 재결합까지 해요? 뭐라고? 아줌마?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무리 그래도 아줌마라니. 네, 아줌마. 내가 이혼까지 한 마당에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릴 줄 알았어요? 그쪽이라고 해버리고 싶은 거 아줌마라고 해주는 거니까 고마운 줄이나 아세요. 그리고 빚을 갚아준다고요? 내가 알기론 아줌마도 저한테 위자료 주느라 빚쟁이인 걸로 아는데 무슨 수로 빚을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아, 꼴에 살고 있는 그 집이라도 팔아서 해주려고요? 제발 헛된 꿈 좀 꾸지 마세요. 마음 떠난 사람 붙잡지도 말고요. 인연이 진짜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나라고 네가 좋아서 이렇게 연락한 줄 알아? 다 내 아들이 원하니까 자존심 접어두고 연락했더니 뭐? 아줌마? 헛된 꿈? 내가 이래서 네가 싫다고 했던 거야. 내 아들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그때 조용히 이혼만 해줬어도 내 아들이 저런 꼴이 될 일도 내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도망갈 일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재결합할 게 아니면 돈이라도 내놓으란 말이야. 나하고 내 아들이 준 위자료 다시 다 토해내.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해요? 잘못을 했고 그러니 나한테 위자료까지 줬던 거 기억 안 나나 봐요. 아줌마 아들이 그렇게 된 거나 아줌마 꼴이 그렇게 된 거나 다 그쪽들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라고요. 그게 왜 우리 책임이야? 내가 말했지. 네가 순순히 이혼만 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네가 그런 것만 안 보냈어도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돈 내놔. 돈 내놓으면 더는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돈 내놓으라고. 전 시모는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정신 나간 말을 하기 시작했고 더는 통화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혼까지 한 마당에 가족도 뭣도 아닌 사람에게 욕을 들을 필요도 없었고요. 아줌마, 요즘엔 욕도 조심해서 해야 하는 거 모르는가 봐요. 지금 통화하는 거 다 녹음 중이거든요. 이거 내가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신고하면 아줌마 또 벌금 내야 한다고요. 그렇게 자랑스럽던 아들 술값 되는 것도 힘들 텐데 어디 벌금까지 내게 해줄까요? 뭐야? 너, 이 고약한 거 사. 나는 고약하기만 하지 당신네들은 고약한 걸 넘어서 파렴치하다고요. 그러니까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나한테 연락해서 이딴 말 좀 하지 마세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연락해서 재결합하라 마라 부탁질이에요. 다시 연락하면 정말 경찰서에서 뜨거운 제외하게 될 테니 그런 줄 알고 끊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번호 역시 차단을 해버렸어요. 끝까지 구질구질한 것을 넘어 양심도 없던 그 지긋지긋한 인연과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저는 아예 회사를 옮겨버렸어요. 제가 기다리는 인사이동은 되지 않았고
더는 주야간을 오가기 싫어 새 출발을 할 겸 아예 회사를 옮겨버렸어요.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저는 어느새 30대 중반을 넘어 40에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었고, 이직한 회사에 잘 적응하며 진급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결혼을 할 것 같네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2년째 이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혼이라는 경험이 있어 경계심이 심했던 저에게 끝없는 사랑과 마음을 보여준 멋진 남자예요. 이 남자가 제게 고백을 했는데 차마 제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전 전에 만났던 그 못난 놈과는 다릅니다. 바람 같은 거 절대 피우지도 않을 거고 절대 배신 같은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싫으신 게 아니라면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일단 곁에 두시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 기회라도 주세요. 그렇게 곁에 둬보고도 제가 아니라고 하면 저도 군말 없이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저는 일단 곁에 두고 지켜보기로 했고, 그렇게 연애하는 내내 한결같은 남자친구의 모습에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남자친구의 집에서도 이런 저를 어여쁘게 여겨주고 계세요. 많이 걱정했었는데 예비 시부모님 모두 참 인자하고 좋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조만간 나를 잡을 예정인데 제가 애정하는 채널에서 저의 마음 아팠던 과거를 훌훌 털어내버리고 새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한결같은 사람이 앞으로 한평생을 한결같으리라는 보장이 없긴 하지만 적어도 전 남편과는 다른 남자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네요. 저 역시도 안일하게 행동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잘 살아보려고요. 두 번의 실패는 하지 않도록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께도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